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오늘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과 청취율 전체 1등의 기쁨 나눕니다. 저희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무려 30분 뽑아서 오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로는 보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개 문자 샵 8001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라디오 미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 네. 주 5일간 매일 30분씩 커피 쿠폰 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죠. 예, 어떻게 김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을 그 성남에 있는 자버월드에 놔두고 예, 파렴치한 부모로서 방송에 책임을 다하려고 올라왔는데, 네네. 그나마 저는 이제 비랑 상관없이 실내에 있는 공간을 이제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그래도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폭우 온다고 해서 오락가락하셨던 수도권 부모님들이 약간 좀 애매하셨을 것 같고, 네네. 비바람이 오는 바람에 휴가 내고 어제 공항에 가셨던 분들은 지금 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집에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주말에도 청취자 여러분들, 주말 그리고 휴일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될 텐데.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효과일까?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난주에 30%였는데 이번에 33% 나왔죠. 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 33%, 잘 못하고 있다 응답 57%였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 꼽히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외교였기 때문에 35%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외교 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했을 때 14%포인트 높게 긍정평가 이후로 꼽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 이슈,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이고요. 왜냐하면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물론 외교 분야가 32%로 1위였지만 지난주 대비해서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미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42%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5대5가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5대5보다는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정평가도 이제 63%에서 57%로 좀 떨어져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개 이제 지표를 보면 30%까지 가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요즘 주식을 안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까요? 네. 그 지지층이 다시 재결집하는 효과가 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하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고정 지지층에서 다시 긍정평가로 좀 돌아서는 이제 그런 추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이 되게 전형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빈 방문이 국익에 도움됐다고 보는 이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를, 이게 여기는 이제 소위 갤럽은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려 있고 그냥 다 주관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데서 가장 많은 요인은 안보, 동맹, 이 부분을 꼽고 있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에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뚜렷한데 경제. 예,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매체들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두 가지가 이번에도 뭐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자면 세부지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요.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을 포함해서 TK 지역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에서도 45대 46으로 부정평가가 약간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고요. TK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5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무렵의 직무수행 긍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45%였고요. 김영삼 55%, 김대중 60%,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7%, 문재인 1년차 78%였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노무현 정부는 조금 특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 초안이 이제 발의된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빼더라도 1년차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하고 가장 좀 유사합니다. 지표 자체도 33%, 34%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첫 주에만 50%를 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50% 지지율을 넘지 못했었는데 추이 자체가 좀 유사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 비추어서 보면 대선에 이제 40몇 프로를 얻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비율을 대략 계산해 보면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작년 대선에 기초해 봤을 때 고정 지지층을 한 37, 8% 정도로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계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낸 건데 뭐 세부 지표 또 이따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20, 30대에서의 좀 이탈률이 이제 많아지면서 기존의 대선 때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지지율만큼도 아직은 못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소위 세대 포이론이라고 해서 20대와 60대 이상이 3, 4, 50대를 포위하는 이런 전술이었는데 대선 때 지금 20대 지지율이요. 국정 지지율 잘하고 있다 13, 잘못하고 있다가 66. 30대는 잘하고 있다 26, 못하고 있다가 69. 이래서 맞습니다. 사실상 대선에서의 승리 치트키였던 세대 포이론은 지금 20, 30대에서 완전히 지금 뭐 복구를 할 수 있을까 네. 좀 물음표가 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7821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체 33%에서 TK가 45대 46이라면 오히려 TK 쪽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결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여지가 오히려 하나의 가능성, 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TK 지지율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네, 60대에서도 이전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집도가 올라가면 지지율이 상승할 여력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낮으면 30% 정도, 높으면 35%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양상입니다.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치면 호남이랑 영남의 지지율은 구도가 어쨌든 지지율 숫자는 다르지만 구도는 변하지 않고 그럼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율도 사실 이제 되게 명약 관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관련된 지표나 충청권에 관한 지표를 더 이제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수도권 중도. 네, 인천, 경기는 계속 좀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서울은 이번 주엔 다시 아마 국민의힘이 네. 상대적인 우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같은 경우는 23대 65 국정 지지율에서 보자면 잘하고 있다 23, 못하고 있다 65. 그다음에 무당층, 정당 지지자들 중에서 무당층, 즉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정의당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61, 잘한다가 20, 그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가 61이라서 이게 사실은 대구 경북 60대 이상 성별로는 보통 3바이라고 해서 지역, 연령, 성 이 세 가지를 주요 변수로 보는데 성을 제외하고는 성은 뭐 똑같아요. 남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 보자면 60, 70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잘하고 있다 평가가 나오는 곳이 없다.
그 이제 이러다 보니까 1년 못 남은 총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예, 여기 또 의미 있는 수치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많은데요. 이제 갤럽에서 오늘 조사를 해봤는데 여당의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35%대 더불어민주당 32%라서 양강이 좀 오차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양상인데 네.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당이 다수 당선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37%,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가 49%가 나와서 야당 쪽으로 다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세부 지표로 보면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구도가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도 여당 승리 원하는 게 이제 32%, 야당 승리 원하는 쪽이 55%, 조금 더 쏠려 있습니다. 네네. 지지하는 정당 없다라고 했었던 무당층 같은 경우도 46%가 야당 승리를 원한다. 네. 여당 승리는 24%에 그쳐서 중도와 무당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당이 앞으로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로 그 갤럽에서 이것도 냈던데 제21대 지난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동일한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다수 당선 또는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 당선 같은 경우에서 보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 미래통합당 그렇습니다. 쪽이었죠. 국민의힘 쪽이 다수 당선이 40, 그다음에 정부 여당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그 민주당을 당선시켜야 된다가 47. 요 양상이 그 이후까지 대체로 비슷하게 1년간 유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1년은 무척 깁니다. 너무 길죠. 다이나믹 코리아죠. 3개월 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위를 찍은 걸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무당층에서는 여당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야당이 지금 받아먹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혁신공천 인적 쇄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거제도 불비례성이 워낙 심한데 내일부터 또 KBS 쪽에서 방송이긴 합니다만 공론화 조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선거제도가 어떻게 또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이 어떤 전술을 둘 간의 관계에서 즉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커플링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국정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지지율만큼도 내년 총선에서 가져가기 어려운 게 현재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네. 디커플링 전술을 쓸 수 있느냐. 네. 즉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이외에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객관적 수치로 보면 너무 이 선거의 관건으로 보이는데 당내 사정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당이나 혹은 정부가 이제 유권자 대상으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엿보는 걸 텐데 예. 지난 한 6개월 정도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취해왔던 양상을 보면 대체로 기존 강성 지지층 쪽에 결집을 유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네. 다른 정책적 대응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대 포이론의 한 축이었던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상당히 좀 깨져 있는 양상. 네. 이걸 복구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좀 이렇게 포용적이고 넓혀 나갈 수 있는 정책적 행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결국 내년 총선에 이제 향배가 갈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저희 뉴스하이킥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 1주년 맞이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9일 날 발표를 하고 관련된 좀 여론을 통해서 뭘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9일, 10일에 걸쳐서 쭉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다른 조사에 비해서 저희들만의 독특한 또 장점을 좀 살려서 조사 결과를 9일 날 발표할 거다. 아니 이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방송이 되더니 갑자기 예산이 너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이킥 오래 했지만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자체 조사가 네. 진행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외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일요일 월요일 있는 기지다 답방 이 어떤 그렇습니다. 효과를 주게 될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올 초부터 전망이 됐던 흐름이긴 합니다. 3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5월에 G7 초청을 받는 일정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잡고 있었던 건데 그 중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는 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끼어든 셈입니다. 이게 과연 최근의 지지율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와는 달리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국면은 지지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갤럽의 4월 2주차 조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최근에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50% 선을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신작식 진행자가 이 표현하는 대로 하자면 대한해협 크로스가 이루어졌던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제 7일부터 8일 1박 2일에 걸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이 관건인데 3월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방향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열쇠가 기시다 총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당시보다 더 진전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에 머물 경우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 뭐 일정으로 보면 기시다 총리가 첫 일정으로 잡고 있는 게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 방문인데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로 12년 만에 현충원 방문입니다. 당시 노다 총리가 셔틀 외교의 차원에서 방한을 했었는데 이번 그 현충원 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셔틀 외교의 복원 의미가 담겼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뉴스를 보면서 언론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언론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신사 참배 안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갔는데 야스쿠니 안 갔는데 기시다 총리는 현충원 참배 간다. 네. 어쩌라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라는 겁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네요. 근데 어쨌든 외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뭐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평가하고 예견해야 된다는 시사 방송에 좀 비극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외교 자체의 성과를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당장에 뭔가 기시다 총리가 바로 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것에서는 모두들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뭐랄까요 이벤트를 하나 좀 기획을 한 것 같고 어쨌든 한미일 동맹이 좀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보수 쪽의 지지층 결집에 대한 효과는 계속 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야스쿠니 신사는요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그리고 거기를 왜 갑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가면 거기 국립묘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가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어느 누구도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세계에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메이지 천황이 국가 공식 그 신사로 지정을 했다가 패전 이후에 메가더 HQ에서 그거를 아예 해제를 시켰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의미 자체를 이제 현격하게 떨어뜨려서 일본의 상징성을 뺏어버린 그런 어떤 중요한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A급 전범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다른 의미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비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선언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고 지난번처럼 공동 기자회견만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또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고요. 기자회견 끝난 뒤에 이제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 정도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주목되는 거는 이제 방문 이틀 차인 8일에 한일 의원연맹과의 면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면담에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거냐 여부입니다. 일단 윤호중 의원, 김한정 의원이 의원연맹의 주요 인사로 돼 있는데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난번의 연장선이라면 참석할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준호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소위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민주당의 윤호중, 김한정 의원이 기시다 총리를 한일 의원연맹 소속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만날 거냐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일 의원연맹의 우리 측 그 임원들을 보면 회장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간사장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고 부회장이 이제 김석희 국민의힘 의원이고 상임간사가 성일종 김한정 의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윤호중 의원하고 김한정 의원이 만날 거냐 참석 여부인데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제 뭔가 얻어내지 못할 경우에 괜히 이 자리에 참석하면 오히려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당내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도한 반일 프레임의 역풍을 이제 고려하거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여당 혹은 정부가 못하는 얘기를 야당이 좀 강하게 해줘야 여당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적 협상력의 어떤 레버리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큰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도 야당에 가서 쓴 소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 조금 조율되지 않은 얘기 이런 것들을 하지만 메시지를 굉장히 정선된 방식으로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과거사 문제 그럼 지금 윤호중 의원이랑 김한정 의원이면 두 분이서 하나하나씩 메시지를 맡아서 되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온유하고 강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오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김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방일했을 때도 그때 이제 일본 야당들 만났습니다. 어우 그때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특히 별소리 다 듣고 왔죠 대통령이. 이즈미 겐타 그 입헌민주당 대표 네. 제1야당인데 일본에서 그때도 평화의 소녀상 이 위안부상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 문제 그러니까 초계기 네. 조사 문제를 두 개를 다 거론했습니다. 그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거론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네. 그걸 야당 대표 명목으로 거론을 한 다음에 나와서 곧바로 일본 측 기자단하고 면담 이 간담회하면서 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역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대통령 정상회담 행사 중에 야당이 가서 재뿌리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뭐 일각의 평가나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평가들이 나올까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안 만날 이유는 없다. 진짜 정제된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만남 재차 거절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재차 제안한 건 아니고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야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빼고라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본인은 괴념치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공이 넘어온 셈인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 정도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형식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해도 되나? 이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다. 뭐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네, 지금 사실은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당대표를 거쳐서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간호법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죠.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부권 문제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관련된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네. 과연 이제 다수당을 존중하는 거냐 마는 거냐 혹은 그 와중에 어떤 협의의 가능성이 뭐가 있는 거냐 이와 관련된 물밑 작업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나고 보자 만나지 말자 이게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율이 되는 게 사실 양당 혹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문제인데 전혀 그 부분이 해결 안
안 되니까 만나면 잠깐 가겠다 이런 정도도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더 높이 사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나는 게 좀 난감하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형식을 정식으로 갖추셔서 거기가 관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원내대표랑 만나서 행정부와 국회를 좀 관계를 보다 더 좀 협조적인 관계로 바꾸겠다는 이런 메시지 정리가 대통령실에서 우선돼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